우주 최고의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을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1, 2, 3, 4 기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방화동 티백 류서구입니다. 만물학사 김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의 죽창 신다은입니다. 네. 슬롯대하게 박노조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해석을 해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사 기자 저희 스튜디오에 정말 귀한 분 오셨습니다. 네. 거의 뭐 사기자 위상이 네, 굉장히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프로그램 수준이 지금 오늘 갑자기 확 올라갔죠. 확 업데이트됐는데요. 네. 먼저 저희 사 기자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소개할 것도 뭐 별로 저는 뭐 한국에서는 90년대 말에 러시아말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는 거의 한국에서 비정규직 생활을 하다가 네. 정규직 되는데 절만을 해갔고요. 결국에는 절만을 해서 그나마 정규직이 좀 될 수 있는데 이제 노르웨이에 가서 오슬로 대학에서 지금 벌써 24년째. 24년째 정규직. 네, 정규직. 한국에서 어찌 못하는. 한국에서 못했던 정규직을 이제 거기서 뭐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 시간이 생겨갖고 이렇게 뭐 책도 쓰시고요. 좀 대중적인 책도 쓸 여유도 생기고. 정규직이 진짜 좋아요, 그죠? 정규직은 좀 약간 편리한 점이 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정규직이면은 학술 논문 생산에 무조건 집중을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조금 이렇게 막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떤 학교 형이 저한테 굉장히 무식하다고 혼을 내면서 선생님 책을 딱 권해주시더라고요. 뭐였어요? 무슨 책이었나요? 그 대한민국. 네.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약간 좀 야만을 극복한 네.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네. 다 그런 맞아요. 경험이 있으시죠? 있죠. 예. 어쨌든 오늘은 이제 한겨레 사 기자 스튜디오를 찾아주셨고 1, 2부 모두 저희가 박노조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1부는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이죠. 전쟁 이후의 세계. 이 책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이고요. 내일 2부에서는 한국 사회에 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먼저 이번에 내신 책 전쟁 이후의 세계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간단하지는 못한 일이었어요. 아주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만한 제목일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전쟁 이후가 아니고 전쟁 중이니까요. 저는 다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또는 이제 가자 전쟁 등등 수단 내전, 나이제르에서의 이제 쿠데타.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군사 분쟁들을 총 개념화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 번 장기 지속의 어떤 역사 차원에서 고민해보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가져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도달한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일종의 패권 교체의 그런 시기를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이 시기와 비슷한 시기를 꼽자면은 제1, 2차 세계대전과 그 사이의 시기. 그러니까 1914년부터 49년 하여튼 이런 시기와 좀 비슷한 성격의 시기를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큰가. 이제 이런 생각하고 이런 다사다난한 정말 위험천만의 이런 시기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람 안 다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사람 안 다치고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요. 뭐 이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서 뭐 여태까지 뭐 여러 군데 쓴 글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쟁 이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아직은 이후 될 때까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전쟁 중의 세계와도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을 뉴스로 접했을 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아마 조만간에 금년간에 아마 조속히 종료될 것이다. 그리고 저 푸틴 저 이상한 놈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단순한 인식으로 사안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도 읽고 또 이렇게 시간이 벌써 2년 넘게 흐르고 나니까 이거는 어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체제 전환의 시작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전쟁 시작한 지 사실 2년이 넘었는데 이거 언제 끝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아무리 푸틴한테 여쭤. 지금 전화 씨가 여쭤볼게요. 정부에서 푸틴한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블라디미르 같은 블라디미르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는
결차 해지. 예. 결차 해지 뭐 시작한 사람이 어디까지 네. 하지 말아야죠. 언제 끝날 것 같느냐?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 알면 언제 끝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는 목적에 달성하거나 달성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라는 왕춘지대, 그러니까 러시아와 소반 블록 사이의 왕춘지대에 러시아는 일부 영토를 강탈해서 네. 자국에 편입시키고 예. 일부를 일전의 호국, 일전에 말하자면은 러시아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하게 듣는 국가로 만들 생각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그럼 대체로 이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푸틴이 정의를 불태울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네. 이 목적이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지금의 속도로 봐서는 좀 많이 남은 것 같고 다만 내년에 이제는 미국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그러니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년쯤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이제 그런 해가 될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나름 변곡점이 있군요. 아마 어떤 변곡점이 찾아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전쟁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서 푸틴주의라는 거를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주셨던 설명이 야만을 대표하는 이데올로기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러시아 뭐 푸틴을 이해하는 건 되게 단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푸틴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푸틴주의가 어떻게 이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틴의 철학적인 핵심은 결국에는 누긴주의죠. 알렉산더 누긴 같은 이제 누긴주의. 러시아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지금 채용하는데 누긴주의는 무엇인가? 이건 결국 칼 슈미트의 철학 이나 헤겔주의의 극우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극우파 헤겔주의입니다. 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닌 것 같아.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한 지점을 딱 지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직업이다 보니까. 좋습니다. 뭐 헤겔 뭐 이런 얘기 다 이해하지만 약간 좀 뜻밖이라서 제가. 뭐 거기에는 누긴주의의 어떤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거는 누긴이 누구한테 취한 거냐면은 극우 헤겔주의자 중에 이반 일린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취한 건데 이반 일린이야말로 푸틴이 가장 잘 읽는 철학자죠. 이반 일린은 그래도 그분은 책은 읽나 보네요. 우리나라 쪽은 잘 안 그런데. 그런 책 차라리 안 읽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약간 그 일린이나 누긴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국가 폭력이나 국가적 강제가 성하다는 해석입니다. 헤겔이 한때에는 국가는 절대 정신의 구현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왕국이 절대 정신이 구현되는 것이라. 근데 일린이나 누긴이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서서 국가야말로 절대 정신이 가장 완벽한 구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국가는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 인접 국가를 침략해서 이제 살생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한 목적, 절대 정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과정이 불가피하고도 좋은 일. 이런 교묘한 침략에 이제 교묘한 나쁜 것 같은데. 교묘하지도 않아요. 뭐 대놓고 나쁘게 나쁜 이유 같은데. 뭐 어쨌든 국가 폭력의 어떤 합리화죠. 철학적 합리화죠. 그래서 푸틴주의 철학적인 기반이 극우적으로 해석한 해결이고요.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파시즘 철학하고 비교하면 사실 비교될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 푸틴주의의 정치 철학, 최근의 정치 철학을 생각하면은 한국에서는 안 알려줘서 다행일지도 모르지만 일제시기 말기에는 일본에서 비파시즘의 철학자 중에 오가와 슈메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안 알려줘서 다행이죠. 또 한국인 유라이트들이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그 오가와 슈메이 일본 파시즘 그 광기가 크게 달하는 그 시절에는 예컨대는 일제 밑에서의 동아시아나 다른 유라시아의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는 아닌 대가족 국가로서 네. 이렇게 세계를 구하고 8개월 이후 이렇게 철학을 구현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밖에 안 되는 소반 세계를 꽉 누르고 세계에 다시 구현을 잡는 이제 그런 큰 그림을 이제 그린 건데 누긴주의는 이제 대체로 비슷한 노선을 취하는 거고 정말 다행 같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뉴라이트 이런 구구 세력들이 저희 방송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다 쓰면 이것도 정보를 얻고 그러니까 또 오바마 휴메일 또 찾아보면서 뭐 하여간 푸틴주의는 대체로는 극우적으로 해석된 해결주의와 그리고는 일제 말기를 좀 방불케 하는 반소반적인 민족주의, 반소반적인 민족주의와 거기에서는 국가 최우선주의, 국가 본위주의, 국가 교회 군대의 삼위일체야말로 개인이 이제는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봉사해야 하는 신성한 중심체라고 믿는 것이 푸틴주의. 그런 얘기가 아직도 이렇게 돌았다는 군대 국가 같은 거죠. 군대 교회 그렇죠. 군대와 교회를 위주로 돌고 도는 그런 국가. 그게 푸틴주의입니다. 별로 근데 한국 역사에 좀 안 좋은 많은 과거의 그런 페이지들을 많이 방불케 하죠. 유신 체제의 일제 말기 뭐 그렇죠. 이 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동원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버리면 막 이제 뭔가 부글부글 할 거 아니에요. 벌써 그 시기를 꽤 지나온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아직 좀 남았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말하자면은 이 부글부글 상태에서도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어떤 이 푸틴의 어떤 이 정권의 영속성이 이 상태에서도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데 좀 분분한 것 같거든요, 시각차가. 제가 지금 제 어머니는 거기에서 계속 사시고 계십니다. 러시아에서. 산페테르부르크에서 지금 연세가 84세 다 되셨지만 어제는 거기 계속 사시는데 저한테 자주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유튜브라든가 러시아는 아직까지 유튜브가 차단이 안 돼서 잘 가면 보시는군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었겠지만 뭐 하여튼 이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튜브 보면은 이제는 전쟁이 진행되고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길거리에 나가면은 이게 전시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죠. 똑같다는 거죠. 그 제재가 가해져서 소반 물건들도 이렇게 창고에 안 들어오고 서점에 산점에 있지 말아야 하는데 산점에 가면은 기존의 소반 물건들이 다 들어. 근데 뭐 바뀐 메뉴가 거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국가 공열 체계, 이제 국가 사상 통제 체계가 있어서 정치 얘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똑같이 그냥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뭐 길거리 모습이 똑같다. 사실 러시아는 이 전시 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 동원체제이기도 하지만은 군대는 각종 물건을 이렇게 많이 먹는 괴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진산을 해야 합니다. 생산을 증가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조업에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러시아는 작년 성장률이 3.6%였고요. 금년 아마 4% 정도 됐는데 물론 대한민국도 포탄 등등을 팔아서 그러니까요. 본돈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주문량이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로 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보다는 푸틴주의 치하의 러시아는 약간 좀 더 올라오는 면이 있죠. 있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고통은 당연히 있죠. 일단은 전쟁 인접 지역에서는 또 이제 폭격 등등으로 러시아 사람도 죽는 거고요. 그리고 전쟁터에 끌려나갔거나 지원해서 입대한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거고 그런 고통이 다 있는데 실제로 전송에서 싸우는 사람들 중에 산페테르부르크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통의 분배도 말하자면은 천알바지 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빈민에 집중되는 거죠. 빈민 지방민 진변제, 빈민 진변제, 빈민의 전쟁, 빈민의 총알바지 만들기. 그런 전쟁의 모습입니다. 책에 보면은
푸틴이 레닌 욕도 많이 우크라이나를 만들었다고. 그 레닌은 민족 자결권을 인정한 해결 지화파 해결주의자였죠. 푸틴은 극우파 해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러시아에 대한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또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사실 뭐 우크라이나 이번에 침략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만주 침략하고 비교하기도 하셨고요. 사실 또 이번 러시아가 이걸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도 많이 하고 지지율도 뭐 80% 이상 나오는 뭐 이런 얘기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러시아의 이번 전쟁을 통한 러시아니까 집권 세력의 어떤 속내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집권 세력이라는 게 러시아는 한국과 좀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보시면은요, 일단 정권이 교체됩니다. 연단제라 어쨌든 교체 잘 되고요. 교체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자본이죠. 자본이 신문을 소유하고 신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본이 정치인들한테 자금을 주는 거죠. 그랬기 정치인이 어쨌든 누가 돼도 또 자본의 말 잘 듣습니다. 러시아는 이게 거꾸로예요. 한국은 자본이 여기 있고 국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보다 삼손만조라든지 이런 자본 집단이 훨씬 또 지속적이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큰 것이죠. 보면서 러시아는 반대로 집권 블록에 있어서는 안보 계열의 관료들이 여기 있고요. 자본은 그냥 그 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략은 러시아 자본이 불평한 면도 적진 않았습니다. 일단 소방과의 그 교역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소방은행 사용하기도 이제 거의 불가능해. 은행 기금 문제도 있고. 뭐 이제 자본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예요. 골칫거리인데 결정권은 자본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크게 봐서는 결정권이 천자본. 그러니까 자본가의 이제 이해관계에 맞춰지는 거고요. 러시아는 안보 관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맛 차원에서는 전쟁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 소방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니까 러시아 자본이 소방에 있는 그들의 자금을 되도록이면 회수를 하고 회수할 수 있는 한도까지 회수하고 자국에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유출됐던 자본의 일부는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는 정치인들이 원하는 거는 이것을 제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 공업. 특히 요즘은 러시아는 반도체, 공장 신설 뭐 이런 것에 정치인들이 가장 큰 많은 힘을 견주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러시아 전자 산업에는 한 30만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요 한 40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해갖고요 국가가 그러니까 2030년까지 기본적인 반도체 생산이 그러니까 적어도 절반 정도 반도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국산화하기로 이제 한 겁니다. 거의 뭐 전쟁을 해가지고 뭐 자기들 경제 체질 개선하는 그런 아주 그렇습니다. 좀 못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월남 특수와 한국의 중화학 공업 발전 뭐 혹시 70년대 기억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유신 시절에 이렇게 영구 집권 체제에 들어선 독재자하고 이렇게 월남 전쟁 돈을 버는 거 하고 중화학 공업에다가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거. 자본보다 관이 먼저 움직여서 자본을 어떤 영역에 이제 중화공업 등등에 집중 육성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방패로 내보내서 월남을 해서 특수를 얻는 방식. 그게 뭐 러시아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어색하지만 박정희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거의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푸틴의 모델이 무엇인가 하면은 푸틴도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지만 중국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등소편 이후의 중국 체제 그리고 특히 습권편 시진핑
이후에 더더욱 당 위주로 좀 그 당의 용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석근편 시대 중국 체제. 중국 체제는 무엇입니까? 당은 위에 있고요. 네. 그 권력이 절대적입니다. 자본은 밑에 있습니다. 일단 말을 들으면은 자본을 몰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 들어야 합니다. 그 대신 절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는 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투자하라. 최첨단 반도체에 투자하라. 그럼 자본은 무조건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요. 투자에 대한 결정권이 최종적으로 당에 있습니다. 그게 푸틴의 모델이에요. 한데 그 모델이 천사진을 등소편이 어디서 얻었는가 하면 장개석의 대만 뭐 그런 것도 뭐 하나의 그 모델이었지만 박준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중국을 이렇게. 경유해서 박준희 모델을 러시아까지 지금은 아주 재미있는 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극우 세력들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 뿌듯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의도를 파악 못하고 세계의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되는 거지. 잘못 생각하실까봐. 근데 한국 극우 세력들이 푸틴을 아주 싫어할 거예요. 푸틴이 사실 극우죠. 그거. 푸틴도 극우인데 미국이 방한하는 극우니까 지금 아마 한국 극우들이 싫어할 거고 트럼프하고 친해지면 또 모르겠어요. 이 극우의 세계라는 굉장히 그 넓고도 심오하네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각국의 극우들이 그리고 꼭 친구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근데 중국처럼 되는 게 목표는 아니다. 라고 책에 써주셨어서 좀 헷갈려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기본 체질이 다른 겁니다. 네. 중국은 일단 경제 규모는 어마어마해요. 중국이 이미 세계 제조업의 30% 정도 차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GDP로 따지면 중국의 GDP는 러시아보다는 10배 높습니다. 전체적으로요. 1인단으로 따져도 지금 중국이 러시아를 약간 상회하는. 그렇게 됐습니까? 네,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게 저는 이제 잘은 모르는데 러시아 하면 되게 미국과 오랫동안 맞서왔던 뭐 강대국 이미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 기업 같은 경우나 은행 같은 경우가 세계 거의 뭐 60위권대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중소기업이죠. 이게 중국이나 미국의 대기업에 비하면은 러시아 가장 큰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네. 제조업 상품들 수출하고요. 그리고 요즘 자본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해요. 러시아로도 자본 수출하고요. 그리고 투자하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에너지 아니면 무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 체질이 중국과 다르다는 점이 이제 그렇죠. 이런 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는 경제 체질하고 경제 관리 모델 이건 조금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경제 관리 모델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중국에 가장 가깝습니다. 단 중국이 단 독재라면은 러시아는 안보 완료 독재입니다. 단 독재보다는 그 동봉 능력이 조금 낮을 수도 있죠. 당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사회 곳곳이 세포가 있고요. 이런 동원하기엔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보 완료 독재라면은 일단은 외면은 한국처럼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70년대 한국도 원칙상으로는 다단계 민주주의 국가였던 그렇죠. 겉모습은.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뭐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있죠. 뭐 다단계라서 뭐 단둘이서 경쟁도 하는 촉하고 그리고는 실제로는 가장 푸틴의 이제는 오연 전단이 이제 박정희 때 공화당이었던 푸틴한테는 단결된 러시아당. 한글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용합 러시아당, 단결된 러시아당, 유나이티드 러시아 뭐 이제 이런 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의 당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큰 경쟁자는 바로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의 단수는 푸틴하고 유세 경쟁해 할 때는 유세하면서 끝에는 그리고 우리 블라디미르비치 그러니까 푸틴은 요즘은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고 잘 입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국가 수장을 공산당이 참. 그래서 각하의 건강을 이렇게 걱정해주는 제 모습을 보여야 야단 노릇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각하를 걱정해 드려야죠.
교수님 책에서 균세 시대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전 이걸 보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이게 시작으로 다른 좀 연쇄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쯤에 있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가자 침략 전쟁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책을 쓰신 이후에 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제 예상대로는 네. 예상대로 된 거죠. 저도 노후 전쟁 이 책은 지금은 제가 집필을 마친 게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출판 과정이 시작하고 네네. 그랬는데 저는 그때는 일단은 내년에는 이 전쟁이 안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예상대로 장기 지속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가자 전쟁이 일단 확전이 어느 정도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란이 파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이 최초로 본토를 가격하는 그렇죠. 그런 집중 공격이었죠. 타격을 한 것이죠.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이번은 아니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떠한 상당한 규모의 전쟁, 대리전도 아닌 직접적 전쟁의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높아지는 것이고요. 단장은 아니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중동에서는 위성 국가, 위성 단체, 괴뢰 단체 이렇게 만들고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인데 결국 그거하고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어느 지점에서는 크게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중동이 여전히 이제 그런 치료에 바트러 남을 거고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다시 한번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니까 사실은 미국은 동유럽,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동유럽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바이든 초기에 외교 책임자 이야기 지금 들어보면은요, 러시아 쪽 관계를 그냥 현상 유지 쪽을 바이든이 원했던 거고요. 이제 본인의 이제 촉보 기관들이 러시아 침공을 예상한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하니까 미국이 침공을 처음에 말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동유럽에 힘을 쓸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이제는 그러니까 친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호를 지를 수 있다 싶어서 이제 친 겁니다. 근데 가자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가자 이후의 상황은 에서는 좀 미국이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닌가요? 가자 이후는 오히려 중동에 대해서 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유럽은 그렇게까지 관심이 생기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지원 패키지를 지금은 가결했지만 이건 마지막이라고도 보는 시각이 강하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가면 갈수록 미국의 대외 정책이 동아시아 중심선이 높아져 갑니다. 가면 갈수록 그리고 모든 것이 동아시아로 시작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박스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제국의 중심이 역시 일본, 동아시아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계속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아시아에서는 이거는 열촌으로 비흐와트웰린지 어쩔린지 지금 뭐 예고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동아시아 긴장의 수준이 경향적으로 높아져 갈 것을 우리가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책에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그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거론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굉장히 또 편향됐다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국방부 장관도 그렇죠. 네, 굉장히 어떤 미국의 어떤 입장을 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반도 평화랄까 이런 부분은 사실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만큼 지금 뭐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큼 미국 말 잘 듣는 후국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너무 슬퍼. 일본보다 더 합니까?
더 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로 제재만 파면은 일본이 계속해서 사할린으로부터는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아, 일본은 심지어 그렇게 예, 뒤로는 그렇게 하는. 예, 제재는 일단 교류했지만 예. 일부 예외 사항이 있고요. 한국은 이와 달리 사실상 현대차는 철수했죠. 아. 네. 철수하고 삼성전자는 생산 중단되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훨씬 더 나간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한국 물건을 필요로 하니까 사실은 우회 무역을 통해서 거의 같은 양의 물건을 계속 제공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무역 통계 보시면은 예. 할로 무역은 엄청 내렸어요. 30% 이상 내렸는데 작년에. 그 대신 네. 키르기스탄과의 한국의 무역은 한 3배로 내렸어요. 아,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는 우회로. 관세 장벽이 없거든요. 아, 세상에. 거기에는 이게 하나의 경제 구역이라서 소위 유라시아의 경제 구역이라 거기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만약에 이렇게 물건을 나르면은 세관 하나 없어요. 한미일 체제를 견고하게 하면 유사시에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이 믿음은 유효한가요? 이 전쟁 이후의 세계에도 유효한가요? 근데 보호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한국 이산으로 미국에 가까운 나라. 그렇네요. 네. 재미있게도 이스라엘은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교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죠. 반대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스라엘과 러시아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들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직항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한데 이스라엘과 러시아 사이에 비행기 항공 편수는 진편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전쟁 때문에 러시아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더 많이 가고 뭐 이제 러시아계 유대인이 많으니까. 예, 어쨌든 뭐 그런 이유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도 미국이 뭐 아무것도 어떻게 못했죠. 하는 네. 거죠. 우리나라만 뭐 약간 호구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러게요. 예, 그거 맞는 짓. 아쉽게도요. 근데 어쨌든 호구를 근데 찾죠. 한국과 경제 구조가 제일 비슷한 나라들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단 둘 다 미국이 이제는 좋게 얘기하면 우반 좀안 좋게 얘기하면 후국이지만 일단 제조업이 많고요. 이런데 그리고 이제 무역 그리고 수출 많이 하고요. 예. 비교적으로. 그런데 예를 독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저도 이미 기억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노드스트림 2가 폭파된 거 보셨습니까? 그때 누가 폭파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분하죠. 지금도 재미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노드스트림 2에 대해서는 미국이 처음부터 결사 반대한 겁니다. 결사 반대하고 절대 완공 못할 것이라고 바이든이 뭐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은 어쨌든 완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그 정도로 미국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 봅시다. 최근에 습근편 이제 중국의 이제 단추석 네. 국가 주석이 구주 방문을 했잖아요. 네. 구주 방문한 나라 3국이었는데 두 군데는 중국의 거의 후국이 된 듯한 동유럽 나라 세르비아와 헝가리죠. 거의 그렇다고 칩시다. 세 번째는 어디냐면 불란서. 프랑스. 불란스 그렇죠. 근데 불란스도 사실은 미국의 명색산 우방이죠. 명색산 동반자 뭐 어쨌든 동맹국인데 어쨌든 불란스는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자율적인 유럽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니까 습근편이 그럼 프랑스만큼이라도 중립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미국과 프랑스의 이제 고리를 조금 늘릴 수 있을까 해서 찾아간 강한 겁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런 기대전 골 정도입니다. 독일은 미국의 말을 거슬러서 노드스트림 1을 건설한 할 나라죠. 정도로. 일본이 계속해서 한국보다 훨씬 더 유용한 대로 제재를 운영하는 나라고. 그럼 대한민국이 호구라는 말이 뭐? 아니 그 저기 외교가 뭐 습진피한 습근편. 습근피한 그분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아니 뭐 외교를 하려면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네덜란드 왜 간 거죠? 신뢰주의가
저희는 뭐 외국을 나갈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갔다 오히려 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 있기 때문에 파문을 일으키고 오시기 때문에. 갔는데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이렇게 화보만 남는 네. 이런 데서 아. 생겨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쟁 가능성은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뭐 그 말하다가 다른 삼촌 프로 빠졌지만 어쨌든 어떤 말이었느냐면 이스라엘도 미국에 굉장히 가까운 나라지만은 예.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세례 받았죠. 받았는데 대부분 요격됐습니다. 네. 그 아주 미국에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사일 세례를 허락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 국가라고 해서 미사일 세례로부터 완벽한 자유로운 보장이 있는 건 그러네요. 아닙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는 예. 우리가 확실히 봐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건 좀 잘 봐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이제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북한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캠핑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건 맞습니다. 근데 북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지만은 지금은 뉴욕까지 가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맞아요. 나라들이 중국, 러시아, 북한 정도죠.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네. 가장 가난한 가장 네, 가난한 나라이면서도 가장- 미사일 기술로 치면은 중국, 인도, 러시아 수준이 이제 빨리 근접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는 만약에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일으켜도 미국이 그렇게 쉽게 북한에 공격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구분들이 여길 좀 보셔야 되겠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 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에 공격을 할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미국도 알고 있고요. 네. 만약에 국지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미국이 대응을 하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렇겠죠. 그럼 우리만 해야 피해를 할 보겠죠.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만 안고 갈 겁니다. 그 이제 여기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중, 그리고 시민의식 뿐이라고 하셨고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데 동시에 되게 좀 체념되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반전 운동이랄지 뭐 이 전쟁에 관한 시민 사회적인 논의가 사실은 되게 중심으로 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사실 뭐 대통령부터가 뭐 선제 타격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민중을 다시 이 민중 운동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좀 회의나 고민이 좀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 하나는 한국은 요즘 선진국이 돼서 그런지 인간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다릅니다. 굉장히 커졌죠. 네, 지금은 최산병 사건 보세요. 네. 사람 한 명 죽어도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돼요. 그렇죠. 국지전을 만약에 여기 수도권 지역을 상대로 해서 북한이 하루 정도 포격을 가해도 최소한 2만 명 죽습니다. 양민, 시민, 그러니까 군 피해 말고는 네. 시민 피해는 그건 최소한이고요. 예. 실제 훨씬 많을 많겠죠. 겁니다. 예. 전면적은 그럼 하루에 100만 명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저는 민중에 호소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생명과 생명이다. 평화 아닌가 싶습니다. 뭐 통일 민족 이거는 이미 시대가 지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북한도 우리가 돈족이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면 뭐 그런데 생명과 평화는 오히려 한국에서는 호소력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져도 북한 독재 당연히 싫어할 수도 있고 거기에 불가피한 좀 든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돈적이라고 볼 수도 안 볼 수도 있고 이거 다 떠나서 이웃입니다. 근데 이웃하고는 잘 지내지 않으면은 피해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런 점에 주목을 해서 저는 생명과 평화는 난 호소력이 크다고 봅니다. 예. 오늘 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잘 이 전쟁에 대해서 2년이 넘었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박정희 때 이제 유신 정권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쟁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책에 보면 마지막에 또 그런 한국 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고 해서 되게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좀 이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드리죠. 예, 그러니까요.
읽으실지 모르지만. 예,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내일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2부에서는 예. 한국사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 한번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사기자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